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6월 3일 조기 대선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법원 선고 저희 뉴스 시간에 이제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손 변호사님께서는 예상 못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파기환송 예상하셨나요? 저 역시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그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예측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이 1심에서 이렇게 집행유예형까지 선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소심에 올라와서 또 전부 무죄로 뒤집어질 것이라는 것도 역시 예측 불가였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법원에 와서도 지금 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파기환송,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론을 낼 것이라고 예측한 법조인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대법관들이 굉장히 좀 고심을 해서 내놓은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선에 미칠 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절차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나온 결정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함께 저도 이 시간에 있었는데 예. 보면서도 약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놀란 이유가 2심 판결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 2심 판결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는 실체적인 판단 때문에 놀랐다기보다는 이렇게 속도를 내서 대법원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저 처음 봤거든요. 예.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내놓는다면 2심 판결을 바꾸기보다는 2심 판결을 계속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정황상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하지만 그런 예측이 완전히 틀렸고요. 그리고 어제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까 대법원에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심과 2심이 2년 6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절차가 많이 지연됐고 또한 그로 인한 혼란이 극심했다. 이렇게 질타하면서 대단히 빠르게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1, 2심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 것, 이루어진 것에 대한 어떤 반성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했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됩니다. 네, 어제 그 대법관 12명 중에서 10명의 재판관이 이제 다수 의견을 낸 것이었고 그중에서 2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공교로운 부분이 뭐냐면 그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었고 또 나머지는 또 임명 주체가 조금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그 대법원의 판결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이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바라보진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연이다. 그리고 개개의 대법관들이 본인의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파적인 색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법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와 달리 실제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사안은 유력 정치인 게다가 대선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현재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인데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잘못된 저 개인적으로는 억측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판단이 나오고 또한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그거를 틀렸다고 질책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판결문을 읽었는데 그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그 표현의 의미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 부분을 뭐 거듭 강조를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집중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발언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쭉 문맥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문장 하나하나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 그르친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선 자가 공직선거법의 이 대상이 되는 자가 방송에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자리에 이제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은 선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표를 던지는 이 사람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읽히느냐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어떠한 공직선거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석 기준을 좀 보다 명확하게 마련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장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봤을 때 선거인의 관점에서라는 그 두 가지의 이제 조건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 골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백현동 발언의 경우에 물론 소수 의견에서는 이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봤지만 이 다수의 의견은 따로따로 떨어놓고 보면 뭐 다수의 의견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걸 전체적인 문맥에서 봤을 때에는 해석은 한 가지로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은 선거인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만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도 양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여러 보도가 나온 다음에 야 이제 드디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뭐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미 한참 전부터 법원에서 제시를 했던 것이고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방법으로 발언을 해석해야 된다. 이 지침은 사실 이번에 파기된 원심, 즉 항소심 판결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고 그러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을 해석한 것이 법원마다 달랐던 것이죠. 새롭게 제시된 기준은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어제 판결문을 보면은 이런 언급을 합니다. 후보자 개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법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예. 이 부분이 좀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좀 지침이 되지 않겠느냐, 힌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도 한번 좀 따져보면 좋겠는데 이 공직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유죄 무죄를 따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발언의 의미부터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심과 2심과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발언의 확정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발언의 확정을 먼저 한 다음에 의미를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 단계로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게 그 사실이 허위 사실이구나. 이런 단계, 3단계를 거쳐야 유죄 무죄를 따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그 단계에서 법원도 아니고 후보자 개인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했고 하지만 그 판단의 결과는 항소심과 대법원이 상당히 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후보자의 발언이 뭐 특정 사안에 대한 그 선거인의 생각을 확립하고 혹은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냐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대법원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계속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례적인 속도전이다 이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뭐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합의기일 2차례 열고 또 선고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이후에 지금 대법원에서 어제 그 결과가 오늘 바로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전달이 됐거든요. 이후 절차까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전망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법원의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밝혔던 것처럼 일단 신속하게 우리가 이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원칙을 지킨다라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점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이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과정도 굉장히 신속하게 넘겨서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오늘 오전에 이 공직선거법 사건 이제 그 기록이 전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법원의 손에 있을 때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것이 고등법원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에도 이러한 신속성이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을
표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고등법원이 신속하게 의지를 다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 뭐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번호는 이미 부여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라면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는 변수가 많아집니다. 법원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이 심리기를 열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일단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법원에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조율이 되지 않으면 걸석 재판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일단은 기회를 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최대의 쟁점인 6월 3일 이전에 이제 판단이 모두 전국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법원에서 아무리 속도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의 어려움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예. 대선 전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손 변호사님 생각도 비슷하신가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보면은 사실 선거법 재판 기간에 대해서는 뭐 강행 규정이라고 적어놓긴 했어요. 그리고 그 제목도 2000년에 바꿨거든요. 정말 그 당시에도 재판 빠르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를 주기 위해서 한 건데 하지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을 위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누구에게 어떤 벌칙이나 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이 지속됐고 진행됐고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집중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의 어떤 상고심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취지가 파기환송심 법원에도 전달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어떤 지침은 주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이라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야 되는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피고인, 아무리 유력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가 곧 될 거라 하더라도 그 피고인도 모든 절차와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확인하고 또 활용한다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앞으로 펼쳐질 일들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요. 이 부분은 어제 나온 대법원의 판결 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 그리고 이와 관련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조작한 거죠.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주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린 건가요? 그러니까 이 고 김문기 씨의 관련 발언도 조금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기억을 했다 이런 기억이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생각 부분이 아니라 그 대상,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의 대상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사실이라든지 어떤 행위 부분이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지금 아까 지적이 됐던 것처럼 이 골프 발언은 이제 유죄로 대법원은 본 것이죠. 이게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본인이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이제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발언의 전체 취지를 보자라고 한다면 선거인들이 이해하기로는 골프를 해외를 가긴 갔지만 안 쳤는데 이것을 마치 조작한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소리까지 계속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3조 제6항 의무조항을 들어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하고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발언. 그러니까 2심 그때 무죄가 났던 2심의 판결을 좀 기억을 해보면 협박이라는 발언이 조금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 정도까지만 2심에서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면적인 좀 반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표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네, 원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서 피고인 이재명 당시 지사가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성남시장이.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본 겁니다. 즉 저희 서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해석 기준, 즉 일반적인 선거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당시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전체 맥락을 보고 어떻게 이해될지를 바라본다면 이거는 분명히 압박을 받았고 또한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그럼 받았냐, 받지 않았냐를 따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뭐 기타 약간 단순한 표현의 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압박을 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고 또한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결국은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관 2명은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이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 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재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원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합니다.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밝힌 2명의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를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밝힌 걸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 2명의 재판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밝힌 2명의 재판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퇴행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발언, 그러니까 유죄 판단으로 결국에는 파기환송된 그 2가지 발언에 대해서 김문기 씨와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즉, 지금 그 발언 전체가 어쨌든 사진을 조작했다, 4명을 따로 떼어서 만든 것이다, 골프 친 것처럼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2심 판단과 같이, 즉 원심 판단과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2명의 대법관은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백현동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조금 난다라든지 아니면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다라든지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10명의 대법관의 판단은 이 1심 판단의 취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2명의 대법관의 의견은 이 원심에서, 그러니까 모두 다 무죄 취지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소송 기록이 서울 고등법원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오전에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다시 돌아온 이 사안을 어떤 재판부에서 맡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 관심인데, 앞서 그 원심, 그러니까 2심을 판결했던 그 재판부는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법원이라는 두 글자,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예. 환송됐죠. 그러면은 원심 법원이 사건을 받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라는 게 의미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을 진행을 합니다만, 또 거기에 있는 여러 재판부가 있습니다. 형사재판부가 있고, 그 중에서 지난번 파기된 판결을 담당하고 판결을 선고한 해당 재판부는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 중에서 이제 배당이 되는데, 굉장히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고, 또한 절차를 지연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어떤 재판부에 배당이 될지도 곧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파기환송심에서 결과가 또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결과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전원합의체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기속력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종종 이 유죄 취지든 무죄 취지든 파기환송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새로운 어떠한 증거 관계라든지 사실관계가 발견이 됐다라든지, 변론을 다시 열 정도의 어떠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가 그것이 보충이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또 나올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10명의 대법관들이 판단한 바대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유죄 판단이 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렇다면 남은 변수는 이제 양형이겠죠. 의원직을 상실한다라든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벌금 100만 원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항소심 재판부, 그러니까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받아서 판단할 때에는 어떤 판단을 하는가, 이것은 1심에서 그대로 집행유예형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대로 인정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선고를 함께 지켜보면서 제가 선고 끝나자마자 바로 법원조직법 8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 상급법원 재판이 하급심을 기속한다. 예. 그런데 이 기속이라는 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또는 새로운 주장이 제출되어서 그게 맞으면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사건도 아니고 또한 정치인 사건도 아니지만, 일단 아주 거칠게 예를 한번 얘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 예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끔찍한 사건인데, 이 이재명 후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 단순한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1심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 나와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다시 파기환송심으로 왔죠. 그럼 여기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재상고심에서 다시 보니 무죄가 맞다 라고 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세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발화 실험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증거가 새롭게 나오고 상황이 달라지면은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과연 그럴 여지가 있겠느냐. 이 사건은 법률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다른 증거로 뒤바꿀 수 있겠느냐. 예. 네, 지금 양 변호사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양형이면 모르지만 유죄를 가릴 수 있는 만한 어떤 여지가 있겠느냐. 상당히 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지점을 하나 좀 제시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어제 사실 그 대법원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기소 내용에 포함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양측 당사자 측에서 그러한 판단을 구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라는 그 특수성을 감안을 한다면 뭐 해석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뭐 시각도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앞서 나가서 해석을 내놓는 것 자체가 어떠한 대법원의 월권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기소된 사실에 따라서 원심 법원이 판단한 그 근거에 따라서만 이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